안녕하세요. 수능 국어를 가르치는 PCG입니다. 오늘이 7월 모평이었죠. 많은 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7월 학평에 대해서 걱정도 있었을 거고 나름의 어느 정도 기대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7월 모평 여론들을 살펴보니 전반적으로 올해 본 시험 중에서 좀 어려웠다라는 평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문학이 전반적으로 어렵고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6평보다는 만만치 않았다라는 의견들이 정말 많았는데 왜 비문학이 만만치 또 않게 느껴졌고 문학이 왜 이렇게 이번엔 또 어려운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인 총평을 한 후에 각 문항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총평은 이럽니다. 제가 이제 오늘 시험지를 받고 분석을 해본 결과 문학은 정말 어려운 축에 속했습니다. 문학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시험이었고 지금 등급컷이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한 결과는 엄매 기준으로 80점 후반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6평보다 낮은 점수죠. 제가 그렇게 점수가 낮게 형성된 것에 대한 가장 큰 요인은 비문학의 지문이 긴 게 정말 큰 요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문학이 어려우면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시간을 많이 쓰게 됩니다. 시험장에서 시간을 많이 쓰게 되면 시간의 압박이 정말 큰 편이죠. 근데 6평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짧고 비문학 지문이 짧고 문제도 쉬웠기 때문에 문학에서 날린 시간을 비문학에서 많이 보충을 하고 문제를 많이 맞추면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험에서는 비문학이 전체적으로 쉽긴 했으나 2010년대 중반처럼 지문의 길이가 길게 출제됨으로써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 문제를 많이 틀릴 수 있게끔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력 차이에 따라 시간 차이가 꽤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문학에서 효율적인 풀이를 품에 따라서 시간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그 세이브된 시간으로 비문학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점수의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위권과 그 아래의 격차가 더 많이 날 수 있는 시험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등급컷을 확인하기로는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6평보다는 좀 더 많이 나는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 아마 그런 이유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학이 올해 계속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어렵게 나오고 있는데 막연하게 그냥 어렵다라는 느낌보다는 왜 어렵게 느껴지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풀었어야 했는지를 우리가 하나씩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대시입니다. 현대시는 지문 중에서 가장 무난한 수준이었습니다. 제일 쉬웠고 지문의 난이도 역시 되게 친숙한 언어로 써져 있고 그리고 문제 역시도 특별한 문항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문제 풀이 순서라든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좀 문제 푸는 시간 좀 차이가 났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생각한 체크 포인트는 이겁니다. 항상 가지문과 나지문이 있으면 가지문을 다 읽은 다음에 나지문을 다 읽고 문제를 순서대로 풀면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문제 풀이 순서를 저는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만약에 가지문과 나지문이 있고 두 개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때 상대적으로 이해가 쉬운 지문에서 문제의 답이 나오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문에 있던 선지를 안 풀게 됩니다. 그걸로써 얻을 수 있는 시간적인 우위가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상대적으로 지문이 쉬운 나지문을 먼저 선택해서 나지문에 관련한 문제를 먼저 다 풀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지문을 읽으며 문학에서 굉장히 특이적인 포인트들 있죠.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제가 뭐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문학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역, 니은, 디귿이라든지 뭐 AB라든지 뭐 보기 문제에 관련해서 굵은 글씨라든지 지문에서 어디서 어떻게 문제 될지를 명확하게 정해줍니다. 저를 이걸 행동 반경이라고 부르는데요. 명확한 행동 반경을 체크를 하고 각 문제에 해당하는 행동 영역을 정확하게 행동을 했으면 조금 더 빨리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33번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를 해설하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나 지문이 있고 보기에서 가나 둘 다를 물어봤습니다. 일단 무조건 모든 문학 문제는 문제 지문을 풀기 전에 보기를 먼저 봐야 됩니다. 왜냐면 문학 작품이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작품을 보고 평가원 출제자와 똑같이 생각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기라는 이 하나의 기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가 34번, 32번, 33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문을 먼저 읽기 전에 내가 지문을 읽으면서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뭘 했어야 됐나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단 34번 같은 경우에는 굵은 글씨를 보기와 연결하는 작업이 이 문제의 행동 영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선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이 보이지 않는 선지에 실제 있는 표현이죠. 이 실제 있는 표현을 나는 출제자, 나는 나무가 꽃을 피우게 하는 생명력이 사라진 상황,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는 주관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즉 선지는 사실 플러스 주관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주관을, 이 사실 부분을 보고 생각한 이 주관을 그냥 멋대로 쓸 수가 없어요. 무조건 보기를 참고하여 감상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주관에 나오는 내용은 이 보기에 의거해서 써져야 돼요. 그러면 이 선지에서 우리에게 이런 정보를 판단시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요구한지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2번 선지를 본다라고 치면 그냥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이란 이 말이 이 나무가 꽃을 피우게 하는 생명력이 사라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나? 라는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이 보이지 않는 주변으로 가서 이 표현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이렇게 볼 수 없는 건가? 라는 판단, 즉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문에 와서 선지로 와가지고 이거 본 다음에 지문에 다시 돌아가서 판단을 할 바에 어차피 이렇게 낼 걸 알고 있으니까 굵은 글씨가 적혀져 있는 부분은 이 보기랑 연결시키고 가는 그 작업만 하면 바로 지문 읽고 와가지고 선지를 보자마자 선지를 바로 지워낼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행동 영역입니다.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자, 일단 여기까지는 문제로 출제되는 부분이 C밖에 없어요. 굵은 글씨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C에 대한 문제가 A에서 E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걸 물어봤어요. 즉, 내용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걸 물어봤거든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한 행동 영역이 어떻게 되냐면, 내용에 대해 가장 적절한 걸 물어봤으니 이 선지 5개 중에 4개가 적절치 않은 선지일 거고, 적절치 않은 선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가지 방식으로밖에 못 만들어져요. 첫 번째는 지문에 없는 내용을 내버리거나 지문에 반대되는 내용을 내버리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항상 습관처럼 배워있죠. 이 선지 보고 바로 지문으로 가가지고 이게 맞는지 확인하러 가잖아요. 근데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 했으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무의식적으로 이거 지문에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거를 찾으러 가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했죠? 이 문제의 대부분은, 이 문제 선지 대부분은 없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지문으로 찾으러 가면 아예 없는 내용을 가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판단의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고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류를 범할 여지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행동 영역 자체가 일단 선지로 들어왔을 때 1번부터 막 엄밀하게 지문과 1대1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지문을 가볍게 그냥 ABC 밑줄 쳐진 것도 그냥 가볍게 읽되 선지로 와서 무작정 1번 보고 지문으로 돌아가는 그 판단이 아니라 일단 선지를 한번 쭉 훑어보는 거예요. 훑어보면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다 보니까 글의 주제성과 아주 밀접한 선지가 정답이 될 확률이 당연히 높겠죠. 그러다 보니 선지를 보면서 글의 주제성과 가깝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전혀 관계없는 것들을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선지는 글의 주제랑 아예 연관이 없어. 그러면 이 선지를 지문에 가서 확인하러 가지 말고 일단 지우세요. 일단 지우고 이렇게 쭉쭉 지워나다가 이거는 글의 주제랑 아주 흡사한 선지야 라고 하면 그 선지만 지문으로 돌아가서 먼저 확인을 하세요. 어차피 이 5개 중에 없는 선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하러 가는 것보다 적절할 확률이 가장 높은 글의 주제성과 아주 흡사한 그 선지를 먼저 보는 게 당연히 더 유리하겠죠. 그러니 이 33번 친구의 지문에서 행동 영역은 그냥 가볍게 읽자. 그리고 선지로 와서 선지 1대1로 대응하지 말고 일단 선지를 훑어보고 글의 주제성과 연관이 있는 선지 하나 찾자. 이게 행동 영역이요.
그러면 지문으로 돌아가면 이 1년 있죠. 1년에서는 할 수 있는 행동 영역이 없습니다. 어차피 문제로 출제되는 부분에서 내가 해야 될, 직접적으로 해야 될 행동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가볍게, 빠른 속도로. 근데 여기부터는 무표정한 저 얼굴이라든지 이 땅속이라는 굵은 글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기랑 연결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게 보기 문제에서의 행동 영역인 거예요. 근데 보기에 뭐라 나와 있었죠? 나 보기에서 일상에 지쳐가는 삶이라고 나와 있었죠. 그러면 그냥 보기를 읽었으니까 무표정한 저 얼굴은 보기에서 말하는 일상에 지쳐가는 삶이라는 거겠구나. 그리고 항상 우리가 선지 판단할 때 이 사실의 주변에 있는 표현들을 통해서 보기 선지들을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걸 미리 하자고요. 밖에서는 기척도 들리지 않을 이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당연히 보기에 나온 일상에 지쳐가는 삶을 표현한 거겠죠. 그럼 우리가 이 작업을 하고 갔다면 선지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 무표정한 저 얼굴이라는 아까 그 표현이 아까 말했듯이 화자가 지하철역에서 만난 현대인의 모습, 지하철에서 일상에 지쳐서 가는 삶을 극복해낸 현대인의 생명력이라 했으니까 현대인이 일상 속에 지쳐가는 그 삶을 바로 선지 주관으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본인이 보기에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갔으면 이 무표정한 저 얼굴이라는 게 현대인이야 뭐 과거이냐 뭐 어떤 표현인 거야?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미리 이걸 연결하고 갔기 때문에 얘를 바로 지울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땅속이라는 아까 봤던 표현이 현대인의 반복적인 일상, 즉 일상에 지쳐가는 삶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이거 지문에서 이 작업을 하고 가지 않는다면 땅속이라는 표현이 도대체 이게 무슨 표현이야? 라고 생각할 거를 이거는 얘랑 연결된 표현이니까 그냥 맞는 선지야 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연에서는 그 작업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빨리 넘어가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출제된 거 하나도 없죠. 3년에서 출제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과몰입해가지고 막 이해하고 감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안 물어보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4연에서는 해야 될 게 있죠. 볼 수 없는, 이렇게 세우는, 불가마라는 것들이 나오죠. 보기에 뭐라 나와 있죠? 보기에 현대인의 생명력의 근원이 내부에서 기인한다라고 했죠. 볼 수 없는 이란 표현을 왜 쓴 거예요? 이 뜨거움 때문에 쓴 거잖아요. 현대인의 생명력. 이렇게 세우는 이라는 게 어떤 것 때문에 세운 거예요? 현대인의 생명력. 불가마라는 거 왜 쓴 거예요? 현대인의 생명력. 이 세 개는 다 똑같은 선지의 주관으로 구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만 연결시키고 가는 게 출제자가 딱 요구한 선이에요. 그것만 하고 가자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보기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하나씩 봐볼까요? 자, 볼 수 없는 이라는 게 아까 무슨 표현이었죠? 생명력이 충만한 상태, 인간의 내부에서 기원하는 생명력, 이걸 표현한 거였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하고 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볼 수 없는 이라는 표현이 뭔가 부정 표현이니까 생명력이 사라진 이라는 선지의 주관하고 대충 봤을 때 비슷해 보여. 그러니까 실수로 2번을 이거 맞는 선지네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표현이라는 게 예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의 주관 그냥 이거 반대지 아니지 하고 답을 2번으로 찍고 넘어갈 거예요. 그럼 그 순간 나지문을 읽자마자 이게 풀려요. 그러면 어떤 이점이 생기냐면 1, 2, 3, 4, 5에 가에 대한 선지를 아예 안 봐도 돼요. 남들은 1, 2, 3, 4, 5 풀면서 가나를 둘 다 보면서 10개의 판단을 해야 된다면 나지문 읽고 내가 이거 먼저 접근해서 무조건 풀 수 있다. 그리고 행동 영역을 해가지고 지문 읽자마자 선지에서 이렇게 바로 지워내는 판단을 하면 지문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나지문만 보고 바로 답을 2번으로 찍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보기 문제에 정해진 행동 영역이었던 거예요. 가장 효율적인 풀이죠. 자, 이렇게 나지문을 읽고 아까 보기 문제를 이렇게 풀어냅니다. 그럼 답이 2번으로 찍히고, 그럼 나지문으로 풀 수 있는 문제 하나 더 있죠. 33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글의 주제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냥 과감하게 다음 선지를 먼저 보세요. 자, 볼까요?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현대인의 노력이라고 했어. 근데 보기에서 뭐라 나왔죠? 이미 현대인들은 자신의 내부에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는 표현을 했어요. 보기의 주제는 반대죠. 그럼 이 C라는 걸 지문으로 가가지고 C 부분을 가서 이걸 판단해 본다 한들 적절하지 않을 확률이 적절한 확률보다 압도적으로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가서 확인하지 말고 그냥 일단 건너뛰는 거예요. 4번. 현대인을 일토로 향하게 만드는 원인. 지금 이 글이 지쳐가는, 반복되는 삶에 지쳐가는 그 와중에 현대인들에게 내부에 생명력이 존재한다는 글을 쓰고 있는데 일터로 향하게 만드는 원인에 대한 비판이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인가요? 보기에서 글의 주제성으로 아예 쓰질 않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일단 건너뛰는 거예요. 얘는 적절치 않을 확률이 더 높겠다. 근데 5번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표현은 아까 보기에서 나왔던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지쳐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지금 현대인들이 이런 지쳐가는 삶을 살고 있지만 모두의 내부에 생명력이 가지고 있다. 즉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3, 4번은 5번이 조금 더 글의 주제성과 좀 밀접하니까 5번 먼저 판단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5번을 지문으로 가서 판단을 하면 10년, 20년, 50년이라는 말 자체가 여기 선지에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표현한 거죠. 각기 다른 년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으니까 10년을 산 사람, 20년을 산 사람, 10살, 20살, 50살의 사람들의 각각의 다른 얼굴들을 보여주고 있고 선지의 주관이었던 현대인의 모습은 이 각각의 사람들만 이렇게 묘사를 해줘도 당연히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이런 내용에서 가장 적절한 걸 물어볼 때는 1번부터 일일이 대응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만약에 5번 보고 이건 글의 주제성 가장 가까운 거야 이걸 못했어도 3, 4번은 확실하게 글의 주제성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얘네는 나중에 판단하자 그냥 얘는 적절치 않은 확률이 더 높으니까 이렇게 넘어가고 5번 선지를 보고 얘를 판단해보자 그리고 C2에 가가지고 선지 하나씩 조건 대응시켜서 푸는 훈련 이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걸 풀었으면 지금 나지문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다 풀었죠. 그리고 지금 가지문을 읽기 전에 32번 문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표현상의 특징이 나왔죠. 이런 상태에서는 저라면 실전에서는 가지문을 안 읽을 것 같아요. 가지문을 안 읽고 어차피 내용에 대해서 물어볼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하지 않고 읽지 않고 표현상의 특징 위주로 빠르게 찾아볼 것 같아요. 근데 표현상의 특징도 여러분이 1번부터 막 이렇게 갖다 대면 안 되고 자 보시면 표현상의 특징의 구조는 항상 이렇게 돼 있죠. 어떤 표현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드러낸다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표현이라는 게 우리가 찾기 쉬운 표현이 있고 찾기 어려운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찾기 어려운 선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제껴두고 찾기 쉬운 표현이 적혀진 선지 위주로 판단하는 게 당연히 유리하겠죠. 두 번째, 이 표현상의 특징도 사실 잘 보면은 판단 과정이 하나인 선지와 판단 과정이 두 개인 선지가 있어. 예를 들어서 공간의 이동에 따라 대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했는데 공간을 이동한다 해서 대상이 변하는 모습이 반드시 드러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판단 과정이 두 개인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음성 상징어를 활용한다 해서 대상의 역동성이 드러나나요? 안 드러나죠. 그러니까 판단 과정이 두 개인 선지와 판단 과정이 하나인 선지가 있어. 예를 들어 동일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시적 안정감을 부여했다라는 표현을 봤을 때는 동일 구조를 반복하는 순간 안정감이 생기죠. 반복을 했다는 의미 자체가 구조적 안정감을 위한 거니까. 이런 선지 위주로 먼저 판단을 하고 판단 과정이 두 개인 선지는 복잡하니까 나중으로 미뤄서 판단을 하자는 거예요. 그게 효율적이니까. 보시면 음성 상징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딱 한 군데 그냥 음성 상징어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딱 한 군데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문을 찾으러 갔을 때 표현을 찾는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먼저 제끼고 가는 거예요. 적절치 않다라고 확정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나중에 먼저 판단하자. 그리고 계절적 배경이라는 말은 굉장히 두드러지는 표현이에요. 계절적 배경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 가의 동짓달이라는 표현이라든지 이건 눈에 보면 바로 보이니까 바로 체크를 할 수 있죠. 이런 2번 선지 같은 건 그냥 바로 체크를 하고 가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나에서 계절적 배경이 없었기 때문에 2번 아니고요. 바로 판단하고. 자 보세요.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은 1번처럼 막 엄밀하게 음성 산지어 표현, 이 표현은 어딨지? 이렇게 찾으러 가지 않아도 그냥 지문 전체를 봤을 때 비슷한 문장이 반복되는 거 눈으로 잠깐 보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판단하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지문에 보면 억누를 수 있느냐, 없인 여길 수 있느냐 하면서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지문 같은 경우에는 뭐 내는 분 계시겠지만 지상에 내리겠지만 뭐 구원했을까 힘숨어 있었을까 뭐 이런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이 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가와 나 둘 다 해당하는 게 유사한 문장 반복이기 때문에 답을 3번으로 찍고 넘어갈 수가 있겠죠. 4번, 5번도 한번 볼게요. 자연과 인간의 대비라고 하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글의 내용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글을 가나도 읽고 보기 주제성도 읽었으니까 내용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나의 글에서 자연과 인간 대비했다라는 거 글의 주제성이 아예 위배가 되죠. 그러니까 바로 지우고 가는 거예요. 공간의 이동은 조금 찾기가 힘들겠죠. 공간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변했는지를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선지는 나중에 판단하자 하고 넘어가야 돼요. 표현을 1번부터 1, 2를 찾고 있으면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시험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32번에 3번을 찍어냈으면 좀 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은 고전시가입니다.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고전시가가 가장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려웠던 포인트는 27번 같은 문제가 좀 많이 어렵지 않았을까, 시험장에서 많이 헷갈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뭐 문제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가장 많은 지문, 가나다 지문과 가장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압박도 좀 컸을 거고. 근데 뭐 28번이라든지 30번, 31번은 문제 유형 틀에 맞춰서 정해진 행동 영역을 잘 구사하느냐 아니면 못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그냥 막무가내로 풀면은 시간 좀 많이 걸릴 거고, 정해진 행동 영역을 구사했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문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려고 접근했으면 웬만큼 평소에 지문 감상력과 이해력을 기르지 않았으면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았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체크 포인트를 한번 봐볼게요. 일단 가나다 지문이 있는데 저는 무조건 이런 형태로 나오면 수필 지문이 다지문을 먼저 풀라고 해요. 왜냐면 상대적으로 C보다 산문의 형태로 써져 있는 게 시험장에서 이해하기가 더 편합니다. 왜냐면 C는 처음 보는 시면 비유적이고 압축적인 표현 때문에 시험장에 잘 안 읽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야기 지문, 수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쉽게 읽히기 때문에 만약 C와 수필을 동시에 물어본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이 다지문을 통해서 문제가 풀리면 당연히 유리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30번 문제가 있었죠. 30번 문제가 두 지문에 엮어서 A와 B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거 물어봤어요. 즉 이런 문제가 뭐냐면 어떤 단어에 하나 밑줄을 쳐놓은 거잖아요. 이게 지문에 도입된 장치예요. 이 장치라는 게 결국 내가 말하고자 하는,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이 글의 주제를 가장 잘 설명하기 위해서 장치로서 도입이 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적절치 않은 거 말고 가장 적절한 걸 물어봤더니 당연히 문제로 낼 핀트는 야 이거 왜 도입됐냐, 장치가 도입된 가장 밀접한 이유가 뭐냐, 그리고 글의 주제성과 연관시켜서 얘 제일 밀접한 이유가 뭐냐,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지문에서 이걸 명확하게 찾고 왔어야 됐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친구들
잘 못 푼 친구들 30번 풀면서 막 1번부터 막 지문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면 시험장에서 못 풀어요, 시간 내. 왜? 이 문제도 아까 봤던 문제처럼 가장 적절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지가 지문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걸 찾으러 가고 있으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고요. 제가 이제 30번 문제 설명할 때 얘기하겠지만 두 지문에서 엮어서 물어보는 문제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 한 99% 정도 한 지문에서 정답이 나오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의 구조에 대해서 제가 30번 문제 풀 때 설명을 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0번은 다지문만 읽고도 정답이 나왔었어야 됐어요. 자, 29번 한번 봐볼게요. 자, 29번은 작년 수능에도 나왔고 올해 3월에서도 나왔던 문제예요. 단락 간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 유형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되어 있었다면 정말 한 3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7번 문제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인데 27번 문제를 그냥 지문의 감상 위주로 판단을 하느냐 아니면 일관적인 체계 판단을 하느냐가 정답을 가르는 중요 포인트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보기를 먼저 읽어야겠죠. 저라면 어떤 순서로 풀 거냐면 다지문을 먼저 풀 거니까 31번의 보기를 읽고 다지문을 다 읽을 겁니다. 그리고 다지문 문제가 30번 문제가 있죠. 30번 다지문 읽고 정답을 찍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나 지문 중에서 제가 선택을 해야 되죠. 보기에 가나가 둘 다 있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지금 27번과 28번 각각 가나 각각 단독 문제가 있어요. 여기 중에서는 본인이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하면 돼요. 나에게 조금 더 친숙하거나 쉽게 이해될 만한 지문을 고르거나 아니면 문제 유형을 보고 이 문제 유형을 좀 자신 있다 본인이 자신 있는 유형이다 하면은 그거 먼저 풀고 넘어가면 좋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나지문을 먼저 풀었습니다. 그런 문제 순서로 이제 31번 한번 봐볼게요. 자, 보시면 보기를 읽고 이제 지문을 읽겠죠. 그럼 이제 지문을 한번 봐볼까요? 지금 다지문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 영역, 행동 반경이 B, 이 장치에 대해서 이거 왜 쓴 거냐? 이 말을 도대체 왜 한 거냐에 대한 문장 하나 픽스를 해야 되고 이 굵은 글씨에 대해서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문을 빠르게 읽어 내려가면 되는데 지문을 안 읽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기만 읽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나머지 부분은 그냥 내용 맥락만 파악하고 빨리 넘어가자라는 뜻이에요. 자, 수필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수필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주로 어떤 걸 사용하냐면 대화의 형식을 사용하거나 어떤 비유적인 상황을 들어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게 평가원에서 쓰는 그리고 교육청에서 쓰는 수필의 주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결국 이 대화나 이 어떤 비유적인 상황을 드러내는 이유 자체가 이 한 개의 이 수필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의 메시지를 잡기 위함이기 때문에 얘만 빠르게 골라내면 돼요. 그리고 그 외에는 나머지는 문제 행동 영역과 행동 반경에 맞춰서 그 행동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화가 엄청나게 길게 나오면 대화 부분을 모든 부분을 유심히 보지 말고 이 한 개의 글의 주제에 해당하는 보기에 나와 있는 한 개의 메시지를 이 비유적인 상황이나 대화에서 찾고 연결시키고 빠르게 넘어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머지않아 숲에는 수런수런 실록의 문이 열리리라. 그땐 나도 숲에 들어가 한 그루 정겨가 나무가 되고 싶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잡아야 될 보기의 주제성 자체가 무언가를 진심으로 이해하려면 제약에서 벗어나야 된다. 기존의 지식을 아예 염두에 두지 않고 지식을 완전히 멈출 때 새로운 것을 보게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 부분 빠르게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뭐 없어요. 뭐 기존의 지식을 많이 안 쓴다는 얘기도 없고 뭐 새로운 걸 뭐 본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여기까지 빠르게 읽고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 이쪽 부분에서는 이 두 번째 문단에서는 그래도 잡는다라고 하면은 귀에 익은 곡만을 즐겨 듣고 새 것을 찾아 눈은 구경거리의 발길을 멈추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귀는 보기의 주제성에서 말하듯 자기의 기존의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떤 대상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못하는 친구라고 할 수 있고, 누는 자꾸 새 것을 찾아다니는 친구이기 때문에 보기의 주제성에 딱 들어맞는 친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작업을 지금 여기서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어차피 문제로 물어본 부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문제로 물어볼 행동 영역, 행동 반경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가다가, 자, 지금 어떤 상황이 나오죠. 비유적인 상황이 나옵니다.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게 800개를 하고 누워서 석가래 끝에 열린 하늘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러다가 모로 돌아누워 산봉우리에 눈을 주었다. 그리고 갑자기 산이 달리 보였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여기를 기점으로 이제 비유적인 상황에서 말하고자 하는 기존의 지식 외의 것으로 기존의 지식을 배제하고 보는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걸 얻게 된다라는 그 포인트로 얘기하려고 하는구나가 되고, 이 800일을 하고 누워 라든지 이 무심이라는 건 보기 주제성하고 상관없는 내용이구나 라고 이제 이 정도 생각은 하고 갔었어야 됐어. 그래서 이 정도 생각을 하면 뭐가 되냐면, 자, 31번에 자, 왜 이게 묶어서 나왔을까요? 선지 800일을 하고 누워라 무심이랑 같은 행동 영역에 묶여져 있으니까. 왜? 얘랑 상관이 없는 거다. 아직 이거 하기 전이다. 이걸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에서 뭐라 나왔냐면 새로운 것을 경험하려는 행동이라고 나왔는데, 보기에서 이런 작업을 안 하고 갔다면 헷갈리겠죠. 지문에 또 찾으러 가면 또 엄청 시간을 많이 쓰겠죠. 근데 이걸 하고 갔다면 야, 이거는 얘랑 상관없는 거잖아. 그럼 답 1번. 이렇게 찍고 바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문단에서 해야 될 행동 영역인 B가 나왔죠. 이것 봐라 하고 나는 벌떡 일어나 이번에는 가랑이 사이로 산을 내다보았다. 우리들이 어린 시절 동물들과 어울려 놀이를 하던 그런 모습을 이렇게 나왔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장치가 도입된 이유를 글의 주제성과 연관시켜서 이 장치가 도입된 이유가 드러난 한 문장을 찾으면 돼요. 그게 뭘까요? 여기겠죠? 그건 새로운 발견이다. 보기에서 얘기한 어떤 대상에 대한 완전한 이해, 새로운 이해라는 게 이 B라는 이 계기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가 나온 이유는 얘 때문이에요. 그럼 선지를 한번 봐볼까요? 선지 그대로 나와 있죠. B는 산의 모습이 평소와 달리 보이는 것. 그냥 B를 완벽하게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답 그냥 1번으로 거의 확정을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 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 B는 맞는 거 알겠어요. A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이 문제 유형에 대한 분석을 얘기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두 지문에 엮어서 물어보는 가장 적절한 것에 대해서는 선지 유형이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문의 내용과 분위기, 지문의 분위기와 아주 흡사하나 지문에 없는 내용을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문에 명확한 근거가 당연히 없겠죠. 왜냐면 없는 내용이니까. 근데 글의 분위기에 아주 흡사하게 내버리면 얘들이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냥 없는 내용이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그냥 지문에 그냥 너무 쉽게 없는 내용, 아예 맞지도 않는 내용,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이 1번 선지처럼 이 장치가 드러난 이유나 글의 주제랑 아주 흡사한 선지가 하나 있어요. 그 네 번째가 뭐냐면 맞긴 맞아요. 확인해보면 맞는데 글의 주제성에 연관은 없고 이 장치가 도입된 이유하고도 연관은 없어요. 근데 글의 디테일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맞는 선지예요. 그런 선지의 경우에는 항상 다른 지문의 선지에서 걸러지게 돼요. 그럼 우리가 이 문제 유형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선지 유형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3번과 4번 유형의 선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맞는 선지 유형 2개를 보고 이걸 보자마자 이거는 글의 주제성에 B에 딱 들어맞는 선지니까 얘는 정답이 될 확률 한 99%구나 라고 생각하고 1번에서 거의 한 99% 픽스를 해놔요. 그리고 나머지 선지 보지 말고 이 A에 해당하는 지문 나중에 문제 풀고 지문 읽고 왔을 때
다른 선지 보지 말고 1번 먼저 보는 거예요. 만약에 3번에 있었어도 1, 2에 대한 A에 대한 선지를 먼저 보지 말고 얘가 정답이 거의 확실하니 얘 먼저 보는 거예요. 이 유형 한번 기출해서 찾거나 뭐 사설 모의고사 같은 데서 한번 풀어보세요. 전부 이렇게 풀립니다. 이렇게 했으면 한 지문만 읽고 문제를 풀고 완전 숙련된 친구들은 1번에서 정답을 확신해서 2, 3, 4, 5번에 대한 선지를 안 받겠죠. 판단 과정 8개가 줄어듭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출제될 뭔가 행동 영역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빨리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만 하나 위에 B랑 연결해주고 보기만 굵은 글씨로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소설이나 수필 같은 경우를 지문을 끊고 풀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 중에 이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연결시켜서 물어보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선지를 보시면 전부 다 파편적으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1문단에 나온 내용은 1문단 따로 물어보고 2문단에 나온 내용은 2문단 따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어느 정도 길다 싶으면 끊어서 풀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풀 때는 어디까지 풀었냐면 B의 행동 영역인 얘까지 읽고 풀었어요. 문제가 하나 끝나니까. 그래서 얘까지 읽고 보기 문제 풀고 이 장치 문제 연결한 거 풀었어요. 그러니까 보기 문제랑 다에 대한 이 장치 문제 끝났죠? 그러니까 다에 대한 문제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문도 안 읽고 보기 문제도 안 풀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세이브가 되죠. 근데 만약에 본인이 읽었다라고 치면 어떻게 읽었어야 됐냐면 일상적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사물을 보고 인식하는 것이라는 걸 왜 썼는지를 보는 거야. 그거 왜 썼어요? 항상 주변에 있죠. 틀에 박힌 고정관념, 보기에 나온 거. 아무개 하면 이거 왜 쓴 거예요? 이미 굳어버린 보기에 나온 거. 그 사람이나 사물이 지닌 새로운 면을 아름다운 비밀을 찾아냈을 때 이게 뭐예요? 기존의 지식을 생각하지 않는 것, 보는 각도를 달리하는 것, 기존의 지식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완전히 이해하는 것, 열린 눈도 그런 거. 그리고 시대랑 관계들의 생기가 돌고 있어요. 이것도 예를 표현하기 위한 거죠. 열린 눈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고 갔다면 보기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릴 것이고 저처럼 만약에 그렇게 풀었다면 여기까지 행동을 딱 하고 지문이 끝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 이제 가나 지문을 풀어야겠죠. 자, 이제 고전시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제 고전시가 강의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할게요. 고전시가는 현대시와 다르게 굉장히 큰 특징이 있습니다. 현대시는 주제가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고전시는 주제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고전시가의 한정된 주제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만약에 고전시가가 고전어를 많이 아냐 모르느냐로 점수가 갈리고 정답을 맞추는 게 갈린다면 그거 내신 시험이겠죠. 근데 평가원은 고전어로 인한 유불리를 아예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그걸 고전시가 한정된 주제성을 통해서 유불리를 많이 줄이곤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아무래도 이 선지의 주관이라는 건 결국 출제자가 이 작품을 보고 이 작품은 난 이런 표현은 이렇게 생각해라고 자기의 생각을 쓴 거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주제가 겹치다 보면 이 선지에서 나올 표현도 겹칩니다. 그래서 고전시가의 주제에 따라서 적절할 확률이 더 높은 선지와 적절치 않을 확률이 더 높은 선지를 구분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고전어로 인한 유불리를 없앤다고 그랬잖아요. 고전어를 다 완벽하게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어느 정도까지 해석이 돼야 되냐면 이 고전시가의 한정된 주제성을 이용해서 기출을 통해서 배운 걸 학습해서 대략적인 해석 정도는 가능해야 돼요. 그걸 한번 보여줄게요. 일단 나 먼저 읽는다고 생각하고 대충 보기의 내용이 자연에서의 즐거운 삶이다라는 한정된 주제성을 가지고 나지문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나지문을 읽기 전에
우리가 나지문 읽고 풀 수 있는 문제를 한번 봐야겠죠. 보기 문제가 있고 26번 문제가 있어요. 제가 26번을 제가 지문을 읽기 전에 26번에 대한 문제 유형을 좀 먼저 설명할게요. 자, 보세요. 선지의 구조를 보면 A와 B, A와 C, B와 C, B와 D, D와 E 하면서 선지를 각각 물어보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선지를 결합시켜서 물어보죠. 즉, 단락 간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런 경우에는 케이스가 항상 두 가지로 나뉩니다. 10개 중에 한 9개는 지문에서 상황 변화를 전제로 하는 C를 주로 출제를 합니다. 왜냐면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C가 있는데 이 앞쪽에 A 해놓고 뒤쪽에 만약 B를 해놨어요. 근데 얘랑 얘랑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이 반복됐어요. 그러면 선지를 다채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선지를 많이 다채롭게 못 내겠죠. 그리고 선지의 내용이 많이 겹치겠죠. 근데 만약에 중간에 상황 변화가 됐어요. 그러면 선지를 굉장히 다채롭게 쓸 수 있어요. A와 B가 대립적 관계다라는 말을 쓸 수도 있고, 뭐 여기 안에 있는 걸로 뭐 동질적 관계라는 말도 쓸 수 있고, 상황 변화 기점을 가지고 인과적 관계라는 말도 쓸 수 있고, 선지가 굉장히 다채롭게 구성이 됩니다. 이걸 출제를 했던 게 작년 수능이었죠. 자, 제가 똑같은 걸 두 개 넣었는데 제가 간략하게만 얘기해볼까. 한번 수능 현대시 A, B 문제 한번 찾아보세요. 그 1번 선지랑 5번 선지까지 쭉 보시면 동질적 관계, 대립적 관계, 뭐 순차적 관계, 인과적 관계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게 전부 다 상황 변화의 기점을 토대로 문제를 풀리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의 행동 영역은 지문을 읽기 전에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지문에서 상황 변화 지점을 잡는 거다라는 걸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10개 중에 한 개가 사실 하나밖에 없게요. 지문의 내용이 같을 때예요. 얘는 왜 내냐면 여기 A 있고 여기 B가 있다면 지문 내용이 만약 같거나 반복되거나 심화됐다 하면 A에 있는 표현 중에 하나 잡고 B에 있는 표현 중에 하나 잡고 얘랑 같은 표현이야? 이걸 물어볼 수도 있고 얘 때문에 얘가 일어난 거야? 뭐 심화된 거니까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선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해 3평의 경우에는 보시면 제가 아까도 말을 했죠. 같은 내용이다 보니까 선지를 다채롭게 못 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로 한 단락에서 물어보는 선지들을 좀 많이 출제를 한 후에 한두 개의 선지에서 단락 간의 관계를 물어봐요. 어떤 핀트로? 이런 핀트로요. 자, 보세요. 확산하여라는 말이 뭐죠? A에서 B로 심화됐다. 같은 말이 심화됐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걸 알고 있다면 그냥 다 보자마자 2번으로 찍을 수 있을 거예요. 왜? 지문 읽으면서 상황 변화 지점이 없음을 파악했기 때문에 이 문제의 행동 영역에 따라. 그리고 A나 뭐 3번이나 5번이나 지금 보시면 한 단락에서 전부 다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문제 낼 게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4번은 다시 계절이 바뀔 것, 상황 변화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2번 아니면 4번이겠죠. 근데 지문 읽으면서 이 문제의 행동 영역인 상황 변화 지점을 찾자라고 들어가서 상황 변화 지점이 없음을 파악했다면 그냥 답은 선지 보자마자 2번으로 찍혔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자, 보세요. 의미하는 바를 B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복됐다라는 말이죠. B에서 삶의 양상을 C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복됐단 말이죠. B에서의 모습을 D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복됐단 말이죠. 똑같은 내용. 그리고 이어지고 있다. 반복됐다는 얘기죠. 지금 1, 3, 4, 5번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쉬워져요. 선지 내용이 다채로워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3평 때는 한 단락에서 내는 문제를 좀 추가를 해준 거예요. 좀 어렵게 내려고. 근데 하나가 좀 다르죠. 대조되고 있다는 말은 상황 변화를 내포하는 말이죠. 근데 이거는 28번은 같은 내용이 반복된 지문의 형태, 선지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2번으로 답이 찍혀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문을 읽어본다 생각하면 우리가 A, B 문제를 선지만 보고 풀진 않을지라도 A, B 문제가 있는 걸 보니까 단락 간의 관계를 물어보네. 상황 변화 지점을 체크해야겠다. 이 정도는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 단락 안에서는 별 다르게 할 게 없어요. 그냥 상황 변화가 지문에 있는지만 체크하는 게 지문에서의 행동 영역이에요. 그 굵은 글씨는 뭘 해야 될까요? 굵은 글씨는 보기랑 연결하면 되죠. 그 작업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중략까지 있는 것에서 그냥 복이랑 연결하는 작업 이것만 하면 됩니다. 자, 백수의 산수 구경 늦은 줄 알지만은 평생 품은 뜻을 이루고야 말리라 여겨. 자, 이 백수라는 말은 뭐 지금 산수 구경 늦은 줄 알지만은 이렇게 나온 걸 보고, 그리고 보기에서 오랫동안 세월을 거쳐 찾아온 공간이고 자신이 바라는 생활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냥 현재의 시간인 것 같아요. 현재 내가 지금 자연 누리려고 하는 상황에서 산수 구경이 늦은 줄 알지만 그래도 하고 싶다 뭐 이런 표현으로 쓴 거겠죠. 자, 그리고 경자년 봄에 봄옷을 새로 입고, 자 이걸 보고 그냥 한정된 주제성을 엮어가지고 그냥 붙여서 읽으세요. 자, 보시면 봄옷이라는 거 지금 어차피 자연에서 즐거운 삶이니까 봄옷 얘기하는 건 당연히 봄이 와서 즐겁다, 자연이 너무 아름답다 이런 얘기겠죠. 죽장망해로 녹의 깊은 고래 마침내 찾아온, 이것도 왜 썼을까요? 고리라는 거, 그리고 앞에 자연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고, 죽장망해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자연, 뭐 대충 자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대충 이건 자연에 대해서 즐거운 삶을 얘기하는 건 이 정도만 읽고 가면 되는 거예요, 실전에서는. 그리고 굴궁시가 또 나왔죠. 임자 없이라는 말이 나왔죠. 임자 없이란 말이 뭘까요? 보기에서 사람들이 쉽게 찾지 못했던 곳이라고 했죠. 그럼 얘는 그 표현을 위해서 써진 거예요. 선지의 주관은 개로 써져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쉽게 찾지 못한 곳이구나 라고 써져 있겠죠. 실제로 보시면 선지 그대로 나와 있죠. 제가 이걸 다 외웠을까요, 선지를? 아니겠죠. 당연히 이렇게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을 과도하게 이해하는 것보다 정해진 행동만 하자라는 생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문제 안 나오니까 패스. 중략까지 있으니까 여기까지 읽고 문제 한번 풀고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하물며 태평시대 보려진 몸이 할 일이 아주 없어 세간명리는 뜬구름 보듯 하고 아무런 욕심 없이 탈 속의 마음은 품고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세간명리라는 표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보기에서 뭐라 나와 있냐면 번잡한 속세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라고 나와 있어. 지금 어떤 걸 보고 그냥 뜬구름 보듯이 봤다라는 거예요.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했다는 거. 당연히 이 세간명리가 무슨 뜻인지 모르더라도 당연히 이 친구는 속세를 표현하는 단어여야만 해요. 그래서 얘도 선지 이 작업을 했다면, 지문에서 했다면 바로 지워낼 수가 있겠죠. B, C, A, B, C, D까지 그냥 가볍게 읽는 거예요. 상황 변화 지점이 있는지만 보고. 근데 B를 봤더니 아무런 욕심 없이 탈 속에 마음 먹고서 인의 생애를 산소에 깃든 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연의 즐거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봄날 낚시 때 왜 얘기했을까요? 자연에 대해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뭐 맑은 바람, 고기수를 샌다, 뭐 낚시를 한다, 이것도 자연에 대한 즐거움이죠. 그럼 B, C, D 그리고 A까지 전부 다 자연에 대한 즐거움을 얘기하니 상황 변화가 아직 없어요. 상황 변화 하나도 없죠. 운영 청광은 어리어 잠겼는데 어약 우연을 구름 위에서 보는구나. 주석에 나와 있죠. 대충 그냥 자연에서의 즐거운 삶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그리고 나서 A가 나왔어요. A가 나왔는데 A도 장치 문제 중에서 가장 적절한 고르라는 거기 때문에 이걸 지문에서 캐치를 하고 가야겠죠. 볼게요. 하 문득 놀라 살펴보니 위아래가 뚜렷하다. 어약 우연을 구름 위에서 보는구나. 한 줄기 동풍에 어찌하여 어부필이 높이 불어오는가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A라는 것을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낚시하면서 구름 위를 봤는데 이게 위아래가 뚜렷하게 보여지는 이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냐. 그러니까 밑줄을 이렇게 그어주셨으면 30번의 1번 선지 그대로 나와 있죠. 하늘의 모습을 물에서 보게 된 것에 대한, 아주 딱 들어맞죠. 그러니까 1번을 바로 찍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냥 자연에 대한 즐거움을 얘기하고, 누대의 맑은 경치, 맑은이라는 표현 썼으니까 당연히 자연의 즐거움이랑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이까지 상황 변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지문의 AB 문제의 특징은 대립이 아닌 반복 심화에 대한 걸 알 테고, 그럼 이걸 알고 28번을 푼다면 뭘 확인할 수 있다? 반복에 대한 거니까 그냥 선지 보자마자 지우고 A, B 확인 안 하고,
대조되고 있다니까 그냥 반대되는 케이스죠. 그러니까 2번 바로 찍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출제 의도가 명확해요. 모든 문학 문제는 출제 의도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으면 본인이 굉장히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는 거예요. 30번도 마찬가지로 지문 하나 읽고 풀리죠. 왜? B에 대해서 얘가 가장 적합한 선지였기 때문에, B를 완전히 드러낸 선지였기 때문에 이걸 연습해 보는 게 좋겠죠. 자, 이제 가에 대한 거 나왔습니다. 가가 좀 많이 어려웠고, 보기 문제 나로 연결시킨 거 한번 풀고 갈까요? 자, 2번은 제가 아까 했고요. 자, 3번 선지를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선지의 주관에 나와 있는 자신이 바라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찾기 위해 화자가 노력한 세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기에는 화자가 어떤 장소를 찾기 위해 막 노력한다라는 표현 자체는 없어요.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지만 없어요. 보기와 이렇게 충돌하진 않지만 보기에는 없는 내용을 저는 서브 주제라고 불러요. 얘는 보기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근데 백수라는 표현 자체가 이게 뭐 이걸 찾기 위해 노력한 표현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 백수라는 표현 사실 주변으로 가서 우리가 판단을 한번 해봐야 돼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자, 보시면 이 백수라는 뜻의 의미가 이제 여기 이걸 보면 되겠죠. 백수라는 표현은 뭘 찾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자연을 즐기는데 내가 너무 많이 늦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내가 뭐 자연을 찾기 위해서 빨리 노력해야겠다라는 표현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3번 선지는 적절치 않은 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나지문 4번도 볼게요. 자, 뜬구름이라는 표현을 보고 제가 이제 두 가지 판단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제가 지문에서 읽은 것처럼 보기랑 연결시키는 그 행동 영역을 했다면 뭐 뜬구름이라는 표현 자체가 아까 어떤 표현이 정확히 보기랑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속세를 부정적으로 본 단어라는 걸 연결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지만, 만약에 그걸 못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요, 선지는 사실 플러스 주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일단 첫 번째, 선지의 주관과 보기의 주제성이 맞는지를 확인을 하세요. 보기의 주제성은 이 문학이라는 주관적인 요소를 없애고, 시험을 위해서 객관화 작업을 한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보기를 준 거죠. 보기에서 야 무조건 이런 기준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 라고 기준을 준 거기 때문에 이 보기 외에 다른 내용으로 해석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주관이 개입된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선지의 이 주관과 보기 주제성이 일치한지 확인하세요. 확인을 해봤더니 보기에서 속세에서의 번잡한 삶을 부정적으로 인식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선지 주관과 보기 주제성이 일치합니다. 그럼 그 순간 이 선지가 적절한 확률이 한 90%까지 올라갑니다. 100%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선 이 표현이 얘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근데 뜬구름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부정적인 표현으로 쓰였잖아요. 그러면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냐면, 이 지문에서 부정적인 표현, 부정적인 내용, 무조건 속세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뜬구름이라는 게 보기 주제성과 별개로 보기 주제성이 없었다면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뭐 다른 여러 대상을 부정적으로 다른 인식을 하거나, 뭐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 모습을 보고 뭐 뜬구름이라고 하거나, 뭐 여러 가지의 생각을 덧붙일 수 있겠습니다만, 보기의 주제성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건 자연 속에서 번잡한 속세를 바라볼 때라고 얘기를 했으므로 이 뜬구름은 반드시 속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선지만 보고도 바로 지울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선지의 주관, 얘는 보기에 나와 있다. 보니까 이 조건이 뭐지? 부정적 인식이 있으면 된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에 있는 모든 표현은, 모든 부정적인 표현은 번잡한 속세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 외로 해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뜬구름이라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아 얘는 무조건 번잡한 속세를 부정적으로 보는 표현이겠네 하고 그냥 4번 지우면 되는 겁니다. 자, 5번도 한번 볼게요. 보면 화자가 유유자적한 삶을 즐긴다라는 건 보기에 나와 있죠. 자연에서의 즐거운 삶. 그러면 선지의 주관과 보기 주제성이 일치합니다. 선지의 45분 보면 누대의 맑은 경치라고 나왔죠. 여기 지문에서 긍정적으로 표현한 건 무조건 보기에서 말하는 자연에서의 즐거운 삶, 즐거운 자연, 뭐 아름다운 자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대의 맑은 경치 정확히 뭔지 모르더라도 보기의 주제성에 의거해서 맑은 경치는 무조건 자연에서의 즐거운 삶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도 선지만 보고 바로 지울 수 있는 유형의 선지입니다. 요렇게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이제 풀고 답을 3번으로 이제 찍고 가셨다면 가지문을 읽고 이제 27번 문제를 푸셔야겠죠. 자, 27번 문제. 자, 우선 제가 나지문을 읽고 보기 문제는 이미 클리어한 상태이기 때문에 1수, 4수, 5수, 7수에서 제가 딱히 굵은 글씨에 대한 어떤 집중은 안 해도 되겠죠. 왜? 할 필요가 없으니까. 문제 다 풀었으니까. 근데 27번 문제에서 각 수에 대한 내용을 다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보기 주제성과 연관시켜서 읽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굵은 글씨를 이미 풀었기 때문에 약간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문제를 한번 봐보면 제가 고전시가 지문 읽는 법이나 현대시 지문 읽는 법, 뭐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현대소설 읽는 법, 그리고 고전소설 읽는 법은 제가 로맨티스트 강의라는 제 기초 강의에서 아주 긴 타임으로 언급을 하는 가르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강의를 처음 보고 저를 접하신 분들은 지문 읽는 법을 알고 싶다면 로맨티스트 강의를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좀 핵심적인 내용, 주목할 만한 포인트, 뭐 행동 영역 이걸 위주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지문 읽는 건 일단 생략을 할게요. 일단 문제를 한번 볼게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문제. 자, 제 1수에서는 영탄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판단 과정이 하나인 선지예요. 왜냐면 영탄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안 봐도 되고 영탄적 표현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아까 지문에서 못내 슬퍼하노라 라는 표현 자체가 있죠. 영탄적 표현이 있기 때문에 정당화가 되고요. 자, 사수 보시면 대꼬의 방식을 활용한 시적 상황을 표현했다라고 나왔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문에서 어떤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시적 주제를 강조하거나 시적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판단 과정이 얘 하나입니다. 대꼬의 방식 활용. 그래서 사수를 보시면 뭐 물이 피고 산수 하는 운다 뭐 이런 향가하야 산수가 누워시니라는 대구적 표현이 있기 때문에 정당화가 되고요. 그래서 1번, 2번까지는 좀 쉬웠어요. 근데 3번부터 좀 쉽지가 않거든요. 5수에서는 시적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상에 대한 친밀감이라고 나와 있는데 약간 제가 좀 제 원래 고전시가 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고전시가는 한정된 주제성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이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연에서의 즐거운 삶이라는 한정된 주제성 아래서 대상에 대한 친밀감은 어떨 때 나오냐면 역사적 인물, 역사적 이야기, 역사적 장소를 얘기하면서 과거에 나왔던 이런 대단한 장소, 대단한 위인들이 나와 똑같이 자연을 즐기고 있다는 걸 정당화시킬 때 그 대상들에 대한 친밀감을 느낀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그 케이스가 아니면 자연에 있는 어떤 대상을 보고 이 자연에 있는 대상이 내가 자연에서 즐거운 삶을 원하는데 자연에 있는 대상이니까 뭐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느낀다 이럴 때도 정당화가 되고 혹은 제 자연에서 즐거운 삶이라는 이 주제성 안에 제3자 타인에 대한 관계가 두 개로 정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속세에 있는 사람과 자신을 대비해 나는 자연에서 이렇게 즐겁게 사는데 너네는 속세에서 그렇게 힘들게 사네? 라고 하면서 차이를 부각할 때 타인이라는 소재를 많이 활용하고 그게 아니면 속세에 있는 사람을 자연으로 초대하고 싶다는 마음을 드러내면서 자연에서의 즐거운 삶을 부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제가 고전시가 강의에서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대상에 대한 친밀감은 그런 케이스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약간 판단하면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5수 보시면
대상은 갈매기겠죠? 그러면 원래의 판단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판단은 이 유신이라는 표현 때문에 대상이 인격 부여도 맞고 친밀감 부여도 맞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 신의 믿을 신자라는 게 이 갈매기의 뭐 믿음이 간다, 믿음직스러운 이런 걸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인격 부여도 맞고, 갈매기가 사람도 아닌데 뭐 믿음직스럽다 이런 건 안 되겠죠. 인격을 부여한 거고, 이런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친밀감도 맞구나, 이게 약간 정석적인 판단이라면 이 고전시가의 한정된 주제성을 이용하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뭐라 했죠? 자연에서의 즐거운 삶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자연 속 대상을 끌고 와서 인격을 부여해서 친밀감을 부여하는 형태의 글을 많이 쓴다라고 그랬죠. 일단 위에서 이 초장 중장에서 자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보기 주제성이 자연에서의 즐거운 삶이었으니 지금 이 오수 자체도 자연에서의 즐거운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 속의 하나의 대상인 갈매기를 제시했으니 이 갈매기는 당연히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 거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판단을 할 수 있고, 그게 아니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일관적인 체계 판단의 원리, 사실의 주변에 가서 단어 위주의 판단을 하자라는 것의 원리로 여기 주변에 단어 유신이라는 단어가 있잖아 라고 판단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사실 이 근거가 믿을 신자 이걸로 준 거잖아요. 근데 고전시가에서 이렇게 한자어를 가지고 판단을 정당화시킨 경우가 몇 개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추나추동이라는 계절을 나타내는 단어를 통해서 뭐 다 한자어 하나에 뭐 춘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든지, 뭐 그런 식으로 뭐 춘풍이라든지, 춘풍이라고 나오면 봄바람이니까 이게 계절을 나타내는 표현이구나 이렇게 정당화를 할 수 있고, 뭐 자연을 나타내는 단어를 한자어로 하나 제시를 하든지, 뭐 예를 들어 물이라든지 물 숫자를 쓴다든지, 뭐 매산자를 쓰다든지, 이런 뭐 청산이라고 하면은 뭐 자연을 나타내는 소재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한자어를 통해서, 익숙한 한자어를 통해서 정당화를 시키는 경우는 평가원도 많이 시도를 했지만, 자연이나 뭐 계절을 나타내는 것 외에 한자어로 정당화 시킨 경우는 아마 요번이 처음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약간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고, 그냥 판단을 하려고 하기엔 주변에 판단이 잘 안 보였을 거니 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4번. 자, 상대방과의 동질감이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아까 말했죠. 이 동질감이라는 키워드는 자연에서 즐거운 삶이라는 한정된 주제성 아래서는 제3자, 속세에 있는 제3자에게 이제 와라, 우리 쪽으로 와라라고 할 때 같이 즐기자라는 표현에서 뭐 동질감을 표현할 때도 있고, 뭐 역사 속의 인물을 얘기하면서 봐라, 얘도 나랑 똑같이 자연에서 이렇게 즐겼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그럴 때 이제 이 주제 아래서 동질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칠수에서는 어떤 대상에게 말을 건네냐면 이 아이야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을 건넨 걸 확인할 수 있죠. 아이야, 믿겠다 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아이라는 대상은 뭐 역사 속의 인물도 아니고 뭐 어떤 속세에 있는 인물도 아니죠. 그냥 종에게 이제 뭘 해달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명령의 표현이고, 이 주변에는 뭐 친밀감을 드러내는 표현 자체가 없죠. 단어 위주로 판단해야 됩니다. 절대 이런 전체 문장을 봤을 때 이건 친밀감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어 위주로 판단을 해서 없기 때문에 얘는 친밀감을 뭐 동질감을 표현한 게 아니구나 해서 답을 4번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자, 5번도 어려운데요. 일단 선지를 보고 조건에 적용을 해보려고 해야 돼요. 일단 언급된 대상, 두 개에서 언급된 대상이 같은 게 검은 거밖에 없어요. 위에서는 검은 거 빗기 들고 산수를 희롱하니 라고 나오니까 검은 거를 들면서 자연 속에서 즐기면서 연주를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 여기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흥진커든이라는 단어를 판단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마 어려울 거예요. 처음 보는 단어일 거예요. 그러면 이걸 판단하지 말고, 뭐 흥진이라는 표현은 뭐 흥이 다 있다라는 표현인데 이거 쓰지 말고 초장, 중장, 종장은 연결된 하나의 흐름이거든요. 그럼 중장을 보는 거예요. 조대로 내려가니 도화 뜬 맑은 물 뛰노나니 이렇게 나오죠. 맑은 물에서 뛰어노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검은 고를 가지고 노는 장면이 아니라 냇가로 넘어가서 물을 가지고 뛰어노는, 낚시를 하는 장면으로 바뀌기 때문에, 얘는 검은 고를 이용해서 연주하면서 노는 장면, 얘는 낚시를 하며 노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화자 행위가 변했음을 정당화시킬 수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고전시가가 이렇게 좀 어려웠고요. 자, 26번. 뭐 요 정도는 26번 정도는 굳이 뭐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현대소설로 넘어가겠습니다. 현대시는 뭐 현대시나 고전시는 지문보다는 사실 선지나 문제 유형에 따른 행동 영역이 되게 중요한 파트예요. 근데 소설은 지문을 어떻게 읽어 내려가느냐, 어떻게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느냐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근데 제가 이 짧은 해설 강의 시간 안에 제 모든 현대소설 이론을 정리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기에 시간이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문제에 대한 총평 느낌으로 얘기를 할게요. 일단 난이도 자체는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 왜냐면 글에 써진 문체 자체가 우리가 평소에 쓰는 문체하고는 좀 달라서 약간 조금 낯설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시험장에서. 이런 경우에 지문이 약간 낯설다라고 느끼고 문체가 약간 튕기면서 읽히는데 라고 하면 시험장에서 좀 타격이 좀 크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생들이 다른 건 맞추더라도 내용 일치 문제는 실수해서 좀 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25번 보기 문제는 너무 워낙 쉬워서 쉽게 풀었을 것 같고 23번과 24번 역시 뭐 상대적으로 쉽게 판단이 가능해서 나머지 문제는 맞췄을지라도 좀 어색한 낯선 문체 때문에 일치 문제 내용 파악은 아예 못해서 문제는 좀 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체크 포인트는 소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효율적인 문제풀이 순서 전략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다음에 문제를 순서대로 푸는 것이 아닌 효율적인 문제풀이 순서 전략에 따라 소설을 어디까지 끊고 어떤 문제와 선지를 풀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잡혀 있었는가, 그걸 활용했는가가 굉장히 큰 차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요. 그리고 단락 문제는 한 단락 안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단락이라고 한 범주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단락 문제는 거의 단락간 관계가 아닌 이상은 단락을 읽자마자 푸는 게 가장 효율적인 풀이입니다.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단락을 A, B, C, D 다 읽고 나서 단락 문제를 접근하면 단락이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나겠죠. 그러니까 2번 읽게 되고 3번 읽게 되고 하는데 단락 문제를 바로 읽고 접근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인 풀이겠죠. 그리고 장치 문제 가장 적절한 문제 23번에 나왔으니까 이거에 대한 행동 영역을 지키면서 문제를 풀었는가, 그리고 선지에서 바로 정답을 찍어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판단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전체적인 총평 느낌만 얘기를 할게요. 25번 같은 경우에 처음 보는 보기죠. 보기에 대한 내용보다는 약간 화작 같은 느낌으로 보기가 출제됐는데 별 다를 게 없었습니다. 별 다를 게 없이 일반적인 보기 문제의 흐름으로 갔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이거 좀 파일이 약간 깨졌는데 장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걸 물어봤어요. 제가 아까 현대시나 고전시에서도 설명을 해드렸듯 장치 문제 가장 적절한 게 나오면 장치가 도입된 이유가 지문에 무조건 한 문장에 나와 있고 그 문장을 밑줄 긋고 선지를 1번부터 1, 2를 확인하는 것이 아닌 선지를 훑어보고 그 장치에 가장 부합하는 내용 하나만을 선지에서 골라 답을 찍는 게 유리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꿩이라는 이 장치를 보고 이 장치가 도입된 이유가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캐치하는 게 정말 중요했던 행동 영역이었습니다. 그걸 안 하고 갔으면 어차피 이거 보고 지문에 돌아가서 다시 판단을 했었어야 됐어요. 자, 22번이 제일 어려웠죠. 22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내용을 설명을 하려면 소설의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소설의 내용 일치 문제는 어떤 식으로 선지가 구성되어 있고, 그럼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어떻게 난이도 조절을 하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현대시와 고전시와는 달리 그 얘기가 조금 더 얘기가 좀 볼륨이 좀 크기 때문에 얘기를 여기서는 하고 가지는 못하고 제가 간단하게만 리뷰 정도는 할게요. 일단 아까 처음에 총평을 할 때처럼 전체적으로 문체가 약간 낯설고 어렵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누가 어떤 말을 하는지 좀 힘들 거예요. 특히 이제 인물에 대해서는 인물의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인물의 구조 자체를 잡는 게 좀 힘들었을 거고 내용도 머리에 안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약간 좀 어려웠던 것 같고, 그러나 소설을 이 일치 문제에서 요구하는 행동 영역을 정확하게 하고 갔다면 이 문제 역시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단락 문제가 이제 있으면 저는 무조건 단락 문제 전까지 풀 수 있는 문제를 다 풀고 단락을 읽고 단락에 대한 문제를 다 풀고 그 다음 단락까지 읽고 풀 수 있는 문제 다 풀고 그 다음 B 단락 읽고 B에 대한 단락 이렇게 푸는 편이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는 소설 강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할 건데 일단 풀기 전에 적절치 않은 걸 물어봤어요. 단락에서. 단락 부분, 단락 문제에서 적절치 않은 걸 물어봤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사실 단락이라는 게 그냥 내가 문제로 출제하고 싶은 부분에 단락 한번 쳐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내용을 물어보든 뭐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보든 너무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는 게 많은데 적절치 않은 걸 물어봤다라는 건 제가 5개 선지 중에 4개의 선지가 적절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용이 겹치면 안 되잖아요. 서로 다 다른 선지여야 되기 때문에 지문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정보를 뽑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 적절치 않은 것에 대한 문제 유형은 디테일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락을 읽으면서 도대체 어떤 문제를 낼지 특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락 읽을 때는 가볍게 읽되 단락을 읽자마자 바로 매칭시켜서 선지를 푸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그게 아니라 지문 다 읽고 와서 풀면 안 그래도 디테일 물어보는데 기억이 안 나겠죠, 단락이. 그러다 보면 선지 보고 단락 다시 찾으러 가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단락을 읽자마자 바로 푸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풀입니다. 자, 다음 고전소설 갈게요. 일단 고전소설 조홍전 자체가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지문이기도 하고 학생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지문이라서 요 지문은 좀 쉽게 읽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보기 문제 역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리는 편이고 20번 역시도 단락 문제 바로 읽고 푼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푸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효율적인 문제풀이 순서를 강조하면서 중략까지 읽고 문제 풀 수 있는 문제를 다 풀었다면 중략까지 읽고 풀었을 때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문제 푸는 친구랑 중략까지 읽고 끊고 풀 수 있는 문제와 행동들을 하고 문제를 푸는 친구들은 시간 차이가 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 포인트는 19번의 행동 영역의 지문에서의 반응 연결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가. 요거는 제가 소설 강의에서 엄청 자세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20번 문제에서 A만을 보고 바로 접근해서 풀 수 있는가. 이 문제 자체도 제가 이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얘도 사실 제가 아까 현대시나 고전시에서 두 지문에 엮어서 물어보는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문제는 사실 한 지문만 읽고도 문제가 풀린다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두 부분을 한 지문 내에 두 부분을 물어보는 부분에도 한 부분만 읽고 문제가 풀리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가장 적절한 걸 유형으로 나왔죠. 이런 경우에는 하나의 부분만 보고도 정답이 나와요. 어떻게? 이 단락이 쓰인 이유를 글의 주제성과 연관시켜서 풀면 답이 명확하게 하나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A, B 둘 다 보면서 푼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푸는 방법과 행동 영역을 명확히 알고 있고 선제 유형을 알고 있다면 A 부분만 보고도 정답을 바로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보기 문제 뭐 어렵지 않았죠. 보기 문제 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넘어가고 19번 문제가 약간 좀 특이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기억, 니은, 디귿을 따로 물어본 게 아니라 기억, 니은, 디귿을 연관시켜서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어렵긴 하나 중략까지 기억, 니은, 디귿이 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나오기 때문에 중략까지 읽고 끊고 소설에서 요구하는 지문의 흐름대로 잘 읽어내려 간다면 19번 문제 역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중략까지 읽고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뭐 강조하거나 뭐 새로운 준비해야 될 유형이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몇 번 나온 적 있는 유형이고요. 내용 일치 문제는 마찬가지 현대소설에서도 마찬가지로 내용 일치를 푸는 구성 방식과 선지 구성 방식을 좀 익히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18번 같은 경우에는 현대소설의 일치 문제보다는 약간 조금 더 쉽게 출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소설 같은 경우에 좀 컴팩트하게 촬영을 했는데 저도 사실 이제 고민이 좀 많았어요. 이제 현대소설이나 고전소설을 이제 지문에 읽는 법이나 기초적인 내용을 좀 다루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제가 짧은 정해진 시간 안에 이걸 찍으려고 하니 굉장히 볼륨이 좀 많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대소설, 고전소설은 좀 제가 핵심 위주로 많이 설명을 했고, 제가 어차피 이제 오르비에 제가 뭐 소설이라든지 뭐 제 이론을 담은 뭐 교재라든지 뭐 이런 걸 조만간 배포할 예정이고, 그리고 어차피 제가 나중에 예고를 하겠지만 무료 강의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문제 유형에 대해서 정확한 행동 체계와 가장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문학의 구조를 많이 연구하고 체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올리는 특강의 형태를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왜 이때 이렇게 얘기했고 어떻게 푸는 게 소설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푸는 거고 뭐 아까 배웠던 현대시나 고전시들 어떻게 접근하는 게 효율적인지를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요 실평이다 보니까 평가원도 아니고 실평이다 보니까 뭐 가볍게 한번 아 요렇게 풀었어야 됐구나 정도로만 보시고 자세한 내용 조금 더 선생님 좀 선생님의 풀이 방식 좀 알고 싶어요 라고 하면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다 오르비에 무료로 배포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일단은 약간 조금 어려웠던 문학 요번에 총평과 해설 강의를 마치고요. 제가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스튜디오에서 다시 비문학을 촬영할 테니 비문학 세 지문 깔끔하게 다 보시고 제가 어떻게 풀고 어떤 사고를 거쳤어야 됐는지 문제를 어떻게 접근했어야 됐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